미국 선녀벌레라든가 꽃뱀이라든가 뭐 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처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 세계화되면서 수입하는 물건에 묻어 들어오고 막 이러는 외래종도 거군요. 세계화가 된 거죠. 외래종은 점점 더 득세를 하고 고유종은 없어지고 곤충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훨씬 많은 개체수가 이 지구상에 살고 그렇죠.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 사람만 죽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멸종위기종이라는 것은 멸종의 이유가 있거든요. 굉장히 취약한데 취약한 그 성질이 오히려 우리한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번 여름 밤낮 없이 열대와 폭염이 번갈아 이어지면서 다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사람만이 아니고 동물들도 심지어 곤충들도 이 여름 더위에 비틀댄 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2020년 사이언스지 논문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곤충의 개체수가 25%나 감소했다고 하네요. 서식지 파괴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기후의 변화도 여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곤충연구소를 운영하시며 연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강훈 홀로새 생태보전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이 상황 좀 알아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홀로새 생태보전연구소 아마 처음 듣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홀로새부터 조금 어색하게 제가 알기로 홀로새는 한 만여 년 전부터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되면서 지질학자들이 이 어떤 세상을 홀로새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더 설명을 왜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는지 한번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누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환경이 나빠질 것이고 생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이다. 그래서 홀로새라는 것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생대 제4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생태적 위기를 미리 이제 이야기하려고 홀로새라는 이름을 줬고요. 그다음에 생태학적 위기를 한번 제 소신껏 한번 돌파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27년 전에 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27년이나 됐습니까? 예, 27년 됐습니다. 27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곤충을 연구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좀 더 연구소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연구소가 이제 아주 강원도 깊은 산 속에 들어간 이유가 그 인위적으로 아무리 조성을 해도 자연만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가장 완벽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장풍두스라고 하는데 물을 갈무리하고 바람을 얻는 그런 그 가장 좋은 서식처인 곳에 저희가 자리를 잡았고요. 물론 사람 살기는 제일 나쁩니다. 사람 살기는 제일 나쁜데 근데 거기서 이제 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종 그런 종들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오늘 교수님하고는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냥 증식하고 보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과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하고 연결할 수 있는가 물질을 찾는 작업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종을 발견해서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곤충을 가지고 사실은 그 이 경제하고도 그다음에 또 우리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작년도 더웠지만 이번 여름도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좀 더운 상황인데요. 가장 두드러지게 좀 드러난 어떤 곤충 생태계의 변화 이런 게 있습니까? 좀 관찰해 보신. 저희가 이제 그 산속에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기후 변화 그러면 이제 뭐 수치 몇 %가 어떻고 그다음에 CO2가 어떻고 IPCC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숫자가 너무 난무하죠. 예, 근데 그게 과연 믿을만 하느냐. 그리고 어떨 때는 통계 프로그램이나 모델링 같은 걸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사이언스의 25%나 30%라는 것은 결국 그 독일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표본,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줄어들 바텀업으로 연구를 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사이언스 나온 그것만 자꾸 언급을 하는데 그게 전 세계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을 한 자료인데 저희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7년 전에 그 연구소에서 늘 마주하는 그런 곤충들이 지금은 뭐 50% 이상 거의 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강원도 현장에서요. 예,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다음에 관찰하고 이제 저희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 아이들을 그쪽으로 데려갔었는데 그 분교를 데려가다 보면 한 5km 정도 돼요. 데려다 주고 올라오면서 곤충을 채집을 하면서 쭉 올라오면 한 몇십 종, 몇백 종을 채집을 했었는데 지금은 내려갔다 오더라도 10종 안팎밖에 안 된다는 거죠. 멸종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멸종된 종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이동한 그런 적도 있고 이동한. 아마 없어지고 개체수가 아주 파격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일 겁니다. 결국은 이 한여름의 이 무더위 엄청난 폭염에 곤충들도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다른 서식지로 이동한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온대 지방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 계절별로 걔네들 시즈널하게 그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왔다 갔다 어떤 그 기대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그런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고 한 종의 그 발달 상황도 곤충 같은 경우 이제 짧잖아요, 생애 주기가. 그래서 걔네들이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다시 어른이 되는 그 패턴이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한창 어른벌레들이 있는데 애벌레가 있다든가 번데기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뭐 한 9월에 나와야 되는 늦반딧불이가 뭐 5월에 나온다든가 그런 계절적인 변동사항이 너무 커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한 27년 전에 연구소를 만드시고 그 당시에는 많이 관찰했지만 지금 많이 없어진 곤충 좀 구체적인 이름을 좀 들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이름은 제가 표본을 한 15만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5만 점이요. 그러니까 종수가 거의 뭐 다 그 강원도 현장에서 다 채집하신 건가요? 90%는 그 저희 연구소 주변이고 나머지는 지역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최근에 잘 안 보이는 거의 다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다. 우리 좀 일반인들이 그래도 좀 알고 있는 것 중에 많이 없어진. 제일 쉽게 접하는 것들이 나비니까 그 흔했던 그런 뭐 산호랑나비라든가 뭐 꼬리명주나비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서 늘상 봐왔던 그런 곤충들이 파격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기후변화 실험을 위해서 따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늘 접했었는데 이제는 따로 키우는 거죠. 사실은 또 우리 일반 이제 분들은 곤충하면 또 나비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도 있지만 해충 같은 막 모기니 파리니 이런 것도 여름에 또 막 많아지고 뭐 벌레도 몰고 하니까 부정적인 인식도 있잖아요. 이런 모기나 파리 이런 것도 기후변화 영향을 받습니까? 더 어떻게 개체수가 늘어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크게 받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곤충을 이야기 안 하면 그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곤충은 대표적인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온도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 행동이나 생리가 변하는 그런 분류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요. 지금 모기를 얘기하시지만 그 곤충이 과연 기후변화가 생기면서 우리가 굳이 따져야 될 까닭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뭐 모기하면 말라리아 옮긴다 이런 얘기인데 여름에는 말라리아가 커진다. 또 한국도 이제 말라리아에서 무풍지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기후변화에 따라서 모기가 더 개체수가 증가하고 뭐 이런 영향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곤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경우 이제 벌레하고 혼동을 하시지만 그런데 그 곤충이 기후가 변하면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모기처럼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래서 전염병을 매개하는 그런 곤충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그 식량의 농업해충이 있고요. 이 날씨가 좀 더워지면 모기가 더 많이 날아다니나요? 많이 날아다니죠. 더 멀리 날아다니나요? 그런 멀리 나는 건 아닌데 그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하면 온난화에 대한
그래서 한 봄이 한 일주일 정도, 가을이 한 일주일 정도 지금까지는 그러면 2주 정도 시간이 늘어나면 모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2일에서 13일 정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활사를 다 이루는데 그러니까 사실 한 번 발생을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발생을 더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알을 한 100개씩 난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몇 마리가 낳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낳기 시작하면 알겠어요. 그러면 또 걔네들은 어른벌레로 한 3주 정도 살고 그 사이에 생활상이 계속되고 막 중복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개체수가 늘어나고 특히 제일 위험한 것은 겨울에 이제 알로 월동했던 모기들이 다시 온난화가 되면서 겨울에도 얼음벌레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까지는 흡혈을 했을 때 겨울이라는 텀이 있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계속적으로 이어지니까 말라리아나 지카 바이러스, 댕결이나 언제나 우리가 똑같은 아열대성 그런 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아까 많은 이제 나비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난 더운 날씨가 더 좋다. 모기가 이제 그 예가 될 거고 다른 고충들도 혹시 있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뭐냐면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고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이야기하면 아열대성으로 변한다는 것들인데 아열대성이라는 거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대지방에 살고 있던 우리나라의 고유종, 토착종들은 살기 힘들어지고 아열대성에서 외래종들은 들어오면 너무나 좋죠. 외래종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이 되나요? 지금 뭐 너무나 우리나라도 지금 무역이 도대체 몇백억 몇천억 달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인위적으로 교통을 하기 때문에 그 외래종이 들어오는 경로는 뭐 이루 말을 할 수 없지만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되면서 세계화되면서 수입하는 물건이 묻어들어오고 외래종도 세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래종 때문에 골치를 썩지만 미국도 우리나라 곤충이 거기 가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미국에 없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선 미국의 양봉산업 전체를 막 송두리째 흔들고 막 그러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외래종이 뭐 국내에 들어오던 또는 우리가 우리의 수출하는 우리 곤충들을 해외에 수출하건 결국 그쪽에 가면 그것이 어떤 돌발적인 또 생태계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있던 그 곤충들이 온습도가 변하면서 살기가 힘들어지면 생태적으로 그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 외래종 들어온 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 먹이도 차지하게 돼 보니까 아주 굉장히 경쟁을 하지 못할 정도로 파격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래종은 점점 더 득세를 하고 고유종은 없어지고 죽지 않으려고 하면 이동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오랜 시간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막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사실 우리 국민들은 황소개구리 잘 알아요. 황소개구리 이제 외래 이렇게 유입했는데 막 생태계를 혼란시킨다, 교란시키고 막 뭐든지 잡아먹는다. 근데 곤충도 외래종이 들어오면 그렇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 영향을 크게 미칩니까? 엄청 미치죠. 지금 어떤 모기 벌레들이 같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체에 그 위생에 큰 그 해충이지만 농업해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요즘에 이 갈색 날개 매미충이라든가 그 미국 선녀벌레라든가 꽃매미라든가 뭐 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죠. 다 들어왔는데 지금 한 10년 전에 들어왔던 게 올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과수농가라든가 농사 짓는 분들은 그다음에 화훼농가나 정원하는 사람도 뭐 그 피해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약을 치지만 곤충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훨씬 많은 개체수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사람만 죽이다 보니까 외래종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등검은 말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양봉산업에 굉장히 피해를 끼치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종이 들어오다 보면 하여튼 그 생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만 그 생태하고는 관계없이 또 경제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농업에 그다음에 또 이제 외래종이 들어오다 보면
우리나라에 있던 굉장히 귀한 종들 그런 것도 이제 멸종위기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어져 가는데 사실은 그 멸종위기종이라는 것은 멸종의 이유가 있거든요. 굉장히 취약한데 취약한 그 성질이 오히려 우리한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안 그래도 지금 소장님 신약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은 배경이 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연 곤충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경제 생활에 또 심지어 먹고 사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걸 좀 집중적으로 제가 여쭤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제가 뭐 들은 상식으로는 이 곤충을 우리가 인간이 직접 식용할 수도 있고 또는 사료로도 동물의 사료로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연구들도 한다고 하고 또 신약 개발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쪽에도 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거 좀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세 가지는 다 제가 직접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세요? 거꾸로 이제 질문에 거꾸로 말씀드리면 신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직까지 큰 단백질은 아니지만 펩타이드 수준으로 제가 멸종위기종인 붉은 전모시나비가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종 1급이지만 IUCN에서 지정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거든요. 그런데 걔가 영하 48도까지 견디는 얼지 않는 물질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최초로 밝혔죠. 영하 48도요? 그래서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특별한 애들이 무슨 3억 5천만 년 전부터 여기 서식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우리가 콜드웨더 버터플라이라서 저온성 나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물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21년부터 준비를 해서 어떤 물질을 채취해서 그 알츠하이머의 전조가 되는 그 진자발리스라고 치주염이 있습니다. 그 치주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펩타이드를 저희가 찾아서 논문을 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아토피 피부염 동물 실험까지 마쳤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물질을 그럼 상업화까지도 이렇게 상업화는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건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멸종위기종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 동물 사료는 어떤가요? 그 동물 사료는 아시겠지만 뭐 요새 반려견, 반려묘 수준이 아니고요. 파충류, 어류,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 보는 동물들까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동물들의 사료를 다 옥수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은 이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이 농업 생산성 떨어지고 우리나라처럼 이 곡물의 작업률이 낮은 나라는 이 엄청나게 많이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 못하면 앞으로 한돈 한우들 못 먹을 수도 있다. 사료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혹시 이 소나 돼지에게 이런 곤충으로 된 사료 이거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나요? 충분하죠. 그래요?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 대부분 다른 것들은 키워야 되는데 곤충에 특히 애벌레, 특히 애벌레 중에서도 나비목 애벌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즈에 비해서 효율성도 좋고 그 영양학자들이 한 거 보면 다른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엄청나게 열 효율이나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 데다가 왜 아직은 근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안 쓰고 있죠? 사실 애벌레 전공자가 거의 없으니까요. 아니 말도 안 되네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왜냐하면 곤충을 전공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곤충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모기라든가 지금 빌 게이츠도 곤충학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특히 말라리아의 퇴치에 지금 말라리아 퇴치에 엄청난 자금을 퍼붓고 있죠. 그렇게 하지만 돈이 거기 있으니까 다 클릭하고 그러니까 보존을 한다든가 보존생물학자라든가 그다음에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애벌레를 먹인다는 거죠. 애벌레를 소나 돼지에게 먹일 수 있다는 얘기죠. 애벌레를 갖다가 그냥 생채로 먹이는 것보다 걔네들은 이제 분말을 한다든가 가공하면 걔네들은 제가 이제 애벌레 전공자니까 아니 이거는 좀 나라에서 사실 앞으로 제가 계속 제가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식량 안보가 굉장히 기후변화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소고기, 돼지고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거 절대 포기 못할 텐데 이거를 그러면 기존의 옥수수 대두로 사료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뭘 말씀하신 대로 애벌레와 같은 곤충을 통해서 살 수 있다면 훨씬 제가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한 번에 석권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브라질 땅에 아마존의 반을 없애도 옥수수 가지고 그럼요. 사람을 먹는 것도 그럼요. 아니고 전부 다 사료용인데 그럼요. 그런데 곤충의 애벌레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독성이 없는 것들, 그다음에 키우기 쉬운 것들 그런 건 얼마든지 대량 생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잘 안 돼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먼 미래를 보면 사료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요새 ESG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알겠습니다. 큰 것들이어서 지금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이 직접 먹는 거. 제가 어릴 때 어릴 때 사실 동네에서 그 방학개비하고 메뚜기 잡아 먹었던 그래서 막 이거 뭐 방학개비 더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났어요. 조금 메뚜기는 약간 썼는데 방학개비는 정말 맛있었거든요. 혹시 이거 왜 영화에도 설국열차에도 뭐 무슨 이렇게 바퀴벌레로 막 만들고 바퀴벌레죠.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이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이 시장은. 근데 영양학적으로나 그다음에 개체수로 보면 충분한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때는 이제 그 누에나방의 번데기도 먹고 그럼요. 그다음에 메뚜기도 먹고 그런데 대부분 맛은 비슷합니다. 닭의 그런 맛인데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맛있다, 좋다 그러는데 아니 나는 싫다는데 자꾸 맛있다 그러면 누가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할 때 아구찜 맛이잖아요. 아구 같은 거는 옛날에 맨 처음에 그 어민들이 나가서 잡으면 재수없다고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꼴도 좀 이상하게 생기고. 근데 지금 없어서 못 먹고. 그 크랙 같은 것도 뭐 지옥의 화신이라 해서 막 잡으면 다 버렸는데 지금은 얼마나 값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곤충도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먹는 게 없어서 먹을 때도 있지만 누군가 기호식품으로 한번 바뀌는 계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높은 가치의 식용으로 또 가능하죠. 네. 소장님은 그러면 이 변화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곤충을 보시면서 이건 정말 보존해야 된다. 지금 너무나 많은 개체수 사라지고 있다. 이쪽에 더 마음이 가세요? 아니면은 이거 잘 우리가 활용해서 경제적인 가치화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두 개 다 할 수 있죠. 두 개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외래종이 들어와서 고유종이 없어지면서 생물 다양성이 없어지면 그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막아야 되고 외래종이 많이 들어오면 무조건 약을 써서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애들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 메뚜기 때 대발생했을 때 제가 그랬었어요. 나한테 돈을 주고 좀 저거 없애려면 내가 한 달이면 없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먹어봤잖아요. 먹을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그다음에 없앨 건 없애는데 그것도 생물학적 방제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피해를 덜 보고 얻을 수 있는 거 얻고 그래서 기후 위기가 오면 이거 곤충을 대변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런 걸 걱정하는 것이지 막 그렇게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북극곰 때문에 우리가 기후 변화를 오해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실 이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어릴 때 그 파브르 곤충기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막 이런 연구를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고 메뚜기보다 방학개비가 더 맛있더라. 그 저는 역시 곤충을 연구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너무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인간은 곤충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게 전 세계 뭐 미국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를 다 따져도 사람은 한 종입니다. 생물학적으로 한 종. 그죠? 뭐 지금 80억 명에 가깝지만 한 종에 불과한데 곤충의 종수는 지금까지 밝혀진 게 300만 종이 넘어요. 그리고 저희 곤충학자들이 추정하기는 2천만 종도 넘을 것이다. 그래요? 발견되지 않은 거. 왜냐하면 저도 한 50종 이상의 새로운 곤충을 발견하고 이름을 붙이고 저같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지 못해서 못 찾은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3억 5천만 년이 넘었죠. 석탄기부터. 그 오랜 시간에 그렇게 많은 종수, 그렇게 많은 개체수가 단지 한 종에 있는 어떻게 사람이 걔네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곤충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한정 때문에 막 휘청휘청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개체수가 있고 재난이 종도 있었을 많고 거니까 그걸 다 극복하고 왔던 애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강훈 홀롯의 생태보존연구소장과 곤충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로운 경제생활 홍종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